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G7인데 그다음에 브릭스 컨프런테이션 그 현장이 세 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틱, 발칸, 즉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태평양. 그게 바로 오랫동안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북쪽에 있는 낮은 선봉 그 연해주죠. 거긴 사실 우리 땅이었습니다. 이제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그동안 우리가 알았지만 연습하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부터 읽자면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장이네요. 아침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주시냐면 아침에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라.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니엘서의 그 신상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가 이제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 때부터는 이제는 네 가지 문화가 나오죠. 다니엘 전에 2가지, 다니엘가 예견한 예언한 문화가 4가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또 열 발가락의 시대. 그래서 로마 문화는 열 발가락의 시대에서 끝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 발가락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열 발가락의 문화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2다리 로마 문화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는 페이퍼시, 하나는 올소닥시. 페이퍼시는 서구 문명, 올소닥시는 이제 동구 러시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워의 충돌이. 근데 동구 문화는 사실은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똑바로 2다리로 서지 못한 채로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브릭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제 중국이 합치고 누가 합쳤습니까? 이제는 인도가 합치는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태평양이 사실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은 싱가포르는 거의 의미 없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태평양 남태평양이 이제 완전히 브릭스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죠. 남태평양을 지나서 이제는 서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납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와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누굽니까? 빈 살만이 브릭스에 조인해서 그다음에 미국과의 석유 기축통화 석유를 통해서 이 달러를 통해서 모든 석유를 사고 파는 것을 이제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서류화로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아마 트럼프가 올 때는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히 북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나라 이집트 그다음에 이티오피아, 수단. 그래서 수단하고 이집트는 물 때문에 굉장히 경쟁에 붙었다가 이제 하나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일강은 어디서 나오냐면 수단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북나일, 그래서 남나일 아마 나일이 2개인데 거기 이제 엄청난 그 르네상스라는 파워플랜트 때문에 경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파워플랜트가 물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는 완전히 이제 물이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브릭스로 말미암아 이것도 뭐 서로 이렇게 내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사우디가 들어가 있고 UAE, 그다음에 다 이렇게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전부 브릭스에 조인하고 특히 이란이 조인하게 됐죠. 그래서 중동이 다 넘어가고 아프리카 넘어가고 이제는 그다음에 요번에 파키스탄이 또 거기 조인했죠. 근데 왜 중요하냐? 파키스탄의 서구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석유가 1대1로로 이제는 중국에 들어가게 되죠.
중동에 있는 석유가.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서구 중심에 그 독일,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에스파냐, 스페인 중심, 더치 중심으로 아주 굉장히 소수 민족 약 8%에서 10%도 안 되는 그 민족 인구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세대에서 G7의 시대에서 브릭스락 쌍방의 멀티폴라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멀티폴라의 주축을 이루는 러시아, 지금 현대 러시아, 1989년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망하고 러시아로 됐죠. 이제 가난을 계속 거듭하다가 1990년대는 망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 다시 이제 세계의 그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완전히 순식간에 날아갈 줄 알았지만 날아가지 않고 석유를 팔아서 엄청난 이제 부를 획득하는 이런 전화위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많은 그 동남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의 나라들이 속속들이 그 브릭스를 지지하고 조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식민지 중심, 그 유로피안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에서 이제 다른 경제 구조, 즉 이분화, 멀티폴라로 바꾸고, 즉 열 발가락의 세대로 들고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읽은 대로 무엇이냐? 이제는 나라가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가 됐다는 얘기죠. 한동안은 팍스 로마나가 있을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깨지면서 전쟁이 났죠. 이제 갑축 전쟁.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파워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브릭스를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브릭스의 중심 나라 러시아가 이제는 그 갖고 있는 항구 세계 출구가 있죠. 에스토니아. 그다음 그게 틱입니다. 발칸은 뭡니까? 우크라이나. 거의 크리미아 반도를 이번에 완전히 차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태평양으로 하는 제일 쉬운 항구 블라디보스톡인데 블라디보스톡은 겨울에 얼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항이 필요하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남쪽에 있는 항구 나진 선봉을 이제는 아마 눈에 겨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진 선봉을 겨냥한 목적으로 이번에 이제 북한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고 러시아와 이제는 별로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아니었던 중국이 이번에 친해지면서 이제 두만강 하류를 둘이 나누는 이제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두만강 하류는 지금 현재 유라시아와 미국의 최단거리 항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선봉은 제가 그 지난 20년 동안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제 북한에 있는 모든 그 지하 자원이 뭐 지금은 약 10 트릴리언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처럼 거기 히토류, 기름, 그다음에 우라늄. 이거 옛날에는 그렇게 밸류가 없었지만 점점 우리가 그런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밸류 있는 그 natural resource 미네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더 좋은 무기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지하 자원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은 선봉인 것입니다. 근데 낮은 선봉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동서, 아틀란티카, 패시픽 지금 이제 지구의 반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TSR, 트랜스 사이베리아 레일이죠. 니콜라이가 1916년에 완성하자마자 1917년에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상으로 봐서 크로니컬 오더로 봐서는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니콜라이 대제가 일방 통로로 이제 그것을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완성시키자마자 이제는 그 붉은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순식간에 철도를 타고 전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역사에 참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나 나타샤라는 소설에도 읽으셨겠지만 모든 패밀리는 다 숙청당하고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동서가 연결됐는데 블라디보스토크는 그 겨울에 얼기 때문에 나진까지 연결하게 되면요. 나진항은요 동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가장 최단 거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고속 전철로 한다면 약 17시간에 대륙을 통과할 수 있게 해서 유통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로지스티컬한 밸류를 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지는 또 무엇을 갖고 있냐? 두 번째는 미국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G7이 아닌 G7의 제일 수장인 미국, 그 다음에 브릭스의 수장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랑 그 배를 띄울 때 가장 가까운 항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선봉이죠. 그래서 낮은 선봉은 전략적인 위치를 배를 띄울 수 있다. 미국과 제일 가깝다.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단선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중국이 갖고 있는 모든 무역 통로로서 이제 육통로로서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죠. 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까? 그 이유는 중국이 현재 갖고 있는 유통로가 그 타이완, 베이징, 저도 유통을 지금 한 7년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홍콩, 그다음에 그 포트에서 남해안선을 계속 이렇게 거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낮은 선봉에 그냥 합류를 한다면 엄청난 많은 인건비와 그다음에 the one bill of lading, one stop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집결시켜서 거기서 그린 그 블루 레일, 퓨어 레일이라고 하죠. 퓨어 레일로 도어 투 도어 딜리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엄청난 장점을 낮은 선봉이 갖고 있죠. 또한 낮은 선봉은 그 수심이 동해안에서는 뭐 대부분 깊지만 서해안은 우리가 배를 댈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서해안이 배를 대게 되면 그 조수 간만이 굉장히 세져서 배를 댈 수가 없는데 동해안은 특히 수심이 11m가 넘어서 항공모함을 적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그 적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기에 딱 좋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낮은 선봉을 가진 사람이 항공모함에다가 군인을 실어서 그다음에 공군을 실어서 보내면 순식간에 전 유럽을 강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하고의 그 계약은 뭐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을 유럽이 관리를 못하고 그 서구가 관리를 못하고 그다음에 브릭스권에 들어간다는 그 표면적인 것을 떠나서 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가장 중요한 항구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딥시 포트라는 점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전기가 없어서 산업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토나 수산물이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염되지 않은 수산물과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배고픔, 식량 부족으로 허덕였기 때문에 they're hungry. 그 말은 뭡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푸팀이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굉장한 acceleration, 굉장히 빠른 이제는 개발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기는 낮은 선봉을 그다음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이 합작으로 개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이고 또 한국에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춥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연해주 개발, 특히 녹둔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오랑캐를 물리치신 곳, 지금 어디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지신허라고 한 것이 다 우리 땅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연해주인데 1860년 북경 조약을 인해서 러시아로 넘어갔죠. 그때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당연히 영국에 의해서. 영국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는 대영 제국이 말을 안 듣는 유일한 오소닥스의 나라 러시아를 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위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위협을 받자 어떻게 했어요? 이 뜨거운 감자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감자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그 녹둔도를 넘겨주는 북경조약이 1860년에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은 이제는 양 동서 헤제머니의 그 엄청난 충격, 그 컨프런테이션의 중간에 끼게 되었죠. 폴란드처럼.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이건 전략적인 위치였구나라는 걸 지금도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 그동안 사실은 항구 부족이었는데 이번에 해결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베네핏이 이제 북한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현재 남미를 사실은 뺏겼죠. 그리고 이제는 지금 캐나다와 미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현재 그 인구가 330 million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마켓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는 한국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좀 더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되고 아마 북한은 좀 더 러시아가 가까운 나라가 돼서 경제적인 이제는 그 경쟁 상태에 들어가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당분간 전쟁이 있으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이제 처음 간만에 잘 살게 되었고 아프리카가 간만에 잘 살게 되었고 동남아가 간만에 잘 살게 되었는데 전쟁이 아니라 여기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미국의 우방으로서 덕을 보고 북한은 아마 러시아 우방으로서 덕을 많이 볼 것으로 생각해서 오버롤 한반도에 많은 그 경제적인 베네핏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국제금융을 했었어요. 그리고 홍콩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국제금융의 시대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아마 potentially 가능성은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너무 샌드위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되었죠. 단점은 무엇입니까?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은 노령화가 되고 있다는 게 이제 단점이죠. 그 이외에는 이제 선진 문화를 가지고 지금 현재 더 엑셀러레하게 무역이 일어나고 트레이드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북한과 이란 그리고 터키를 써서 이제는 힘을 잡았는데 터키는 나토에서 제2의 군사 국가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셉니다.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터키는 오스만 제국이죠. 영국에 패했지만 대단한 그 민족입니다.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 코리아는 터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이란하고도 가깝지만 우리의 그 무궁화를 받으라도 무궁화는 시리아의 장미라고 돼 있죠. 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같은 어떠한 그 혈통과 연계됐는데 어쨌든 그, 그 터키가 러시아의 조인 브릭스의 조인함으로 말미암아 브릭스의 연합이라는 것은 G7하고 이제 상대가 안 됩니다. 인구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되고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80%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 발효가 이퀄라이즈 됐어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이제는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는 그 이란의 부흥, 또 앞으로 북한의 부흥, 종교적 부흥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금융의 시대가 열리라고 저는 감히 예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부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게 되겠죠. 저는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절대 필요한 우방 코리아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절대 필요한 우방 러시아 그래서 양쪽이 개발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이 반드시 저는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러시아는 핵이 약 6천 개예요. 미국은 5천 개입니다. 중국 한 300개에서 500개로 알고 있어요. 파키스탄, 인도에서 또 500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핵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는 무역이 열릴 때 지금 가장 이익을 받을 나라는 코리안 페닌슐라. 한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에 걱정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걱정보다는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할 때 복음으로 이제 문이 열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했는데 요나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해서 니누에가 돌아선 것처럼 니누에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빌론 엠파이어의 최고의 도시예요. 주님을 대적한 나라예요. 그 나라도 회개를 하는데 회개 역사가 이제 일어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한테 약간 소망이 있는 면에서 지금 현재 브릭스와 G7의 전쟁에 대해서 가운데 낀 코리안 페닌슐라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기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